전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손꼽히는 동인도 회사를 출범했으며 지난 2017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나라 순위 3위, 2018년에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2위를 차지한 나라, 영어에 능통한 고학력 기술 인력이 많으며 유럽에서는 스타트업 허브 순위에서 4위에 올라있고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한 유럽의 왕국이 있는데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왕국이라는 정식 명칭과 함께 지방 이름을 따 홀란드라고도 불리는 네덜란드는 놀랍게도 전체 국토의 약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 네덜란드라는 나라 이름도 낮은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동쪽에는 독일과 남쪽에는 벨기에와 그리고 서쪽과 북쪽으로 북해와 접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라인강, 마스강, 발강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하천 하류에 걸쳐져 있는 저지대로 국토의 대부분이 경지나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산림지대가 8%에 불과합니다. 수도는 그 유명한 암스테르담이고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며 총 인구는 1700만 명이 조금 넘고 영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다소 작은 국가로 올해 7월 기준 피파 랭킹 14위의 축구 강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특히 스타트업의 천국 혹은 창업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나라로 매우 유명한데 여기에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즉 창업 초기에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사업 전반의 멘토링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 프로그램이 뒷받침합니다. 그 예로 하이테크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해도 필립스, ASM 등 28개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펀딩 등의 방식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비영리 공공 민간 파트너십 플랫폼인 스타트업 델타가 운영되고 있죠. 스타트업 델타는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각 도시에 분산되어 있는 높은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허브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주요 업무와 비전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우버, 넷플릭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과도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스타트업 허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플랫폼인 스타트업 델타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세제 지원, 관련 분야 글로벌 우수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업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안성맞춤의 생태계를 잘 조성하고 있어 세계적인 스타트업 천국으로 손꼽히면서 전 세계 229개국에서 약 3천만 개에 해당하는 숙소 예약을 제공하는 부킹닷컴과 세계 온라인 단일 지불 플랫폼인 에드엔, 음식 배달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인 테이크어웨이닷컴 등의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을 육성해낸 네덜란드가 놀랍게도 한국의 창업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1967년생 네덜란드 출신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네덜란드의 총리직을 지내고 있는 마르크 류터 총리는 지난 2016년 9월에 취임 후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 마르크 류터 총리는 서울 도서관에서 한국 청년들과 다소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과 창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죠. 먼저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는 교육과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필기하며 듣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서로 혹은 교육자에게 질문을 던지곤 한다 라고 언급하며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능동적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르크 류터 총리는 한국으로부터 네덜란드에 어떠한 것을 배워서 가져가고 싶은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는 네덜란드에서 꼭 배웠으면 하는 것인데 특히 한국의 미래 발전을 향한 피나는 노력 등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싶다. 또한 한국은 창업 시장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창업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싶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에서 배워 네덜란드로 가져가고 싶은 것을 꼽았죠. 이처럼 세계적인 스타트업 활성화의 국가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극찬하면서 관련 정책이나 노하우 등을 공유해 자국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네덜란드는 스타트업의 천국 외에도 세계적인 농업 강국으로 유명한데 농식품 수출액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일 정도로 농업 분야에서 알아주는 나라죠. 앞서 간략하게 소개한 것처럼 네덜란드는 1700만이 조금 넘는 인구에 나라 영토는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유럽 국가인데
광활한 영토를 가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농식품 수출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먼저 네덜란드의 영토 자체는 작지만 농토 면적으로는 한국보다 더 넓을 뿐만 아니라 농가당 경지 면적이 대한민국의 무려 20배가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 1위의 농업대학과 농업연구기관을 네덜란드에서 보유하고 있어 그만큼 농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농업인이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찾아보고 배워두면 많은 도움이 될 벤치마킹의 대상이 바로 네덜란드 농업인데, 이에 대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강호진 농무관은 이렇게 설명하죠. 네덜란드가 현재의 글로벌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정부 정책의 경쟁력이다. 네덜란드의 농업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일단 정해지고 나면 100년간 지속된다. 그만큼 네덜란드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 농업 정책의 큰 줄기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한다. 즉 네덜란드에서는 농업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술 개발에 소홀하지 않아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지난해 2019년에 앞으로 100년간 꾸준히 실행할 새로운 농업 정책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는데, 이 정책의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 시작됐죠.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작년에 내놓은 네덜란드의 새로운 농업 정책은 바로 순환농업입니다. 강호진 농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순환농업은 쉽게 말해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시킨 농업 정책으로 농업 부산물을 다시 농업 생산에 투입하여 물질이 순환하도록 만들어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농업이죠. 순환농업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작물을 재배할 때 농약을 줄이고 인공 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정밀 농업을 적용해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줄여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죠. 결국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농민의 소득 또한 증대시키는 3대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순환농업이죠. 물론 한국의 농업 역시 글로벌 농업 강국인 미국이나 네덜란드로부터 농업 기술을 비롯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흡수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적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단순히 농업 강국들로부터 배우고 익히기만 하는 대한민국이 절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인 이노그린을 들어보자면, 국내 최대의 전시업체 메세이상과 철강 분야 중견업체인 황금ST, UST 등의 계열사를 둔 ES그룹의 김종현 회장은 주요 계열사와는 전혀 다른 분야인 농업에 뛰어들면서 이노그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 5년 전 출장으로 미국 뉴욕에 다녀왔는데, 뉴욕 거리의 건물 옥상에는 무농약 채소를 재배하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 농업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후 김 회장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 전 세계의 농업 강국들을 찾아가 농업과 관련된 최신 지식 및 기술들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고, 마침내 지난 2019년 스마트팜 전문 기업인 이노그린을 설립해 수경 재배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며 농업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는 농업에 화학, 생물학, 전기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키며 농업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동시에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며 미래 농업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쌓인 덕분에 최근 한국 농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K농법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의 한 사막에서는 한국산 벼 품종인 아세미가 황금색으로 사막을 물들인 바 있고, 농업을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가진 세계에서 호주 다음으로 경작 가능 면적이 넓은 국가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식품의 생산성을 대폭 개선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수입하는 등 한국 농업이 세계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이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네덜란드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국가 중 하나로 70년 전 한국에 큰 위기 상황을 가져왔던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요한느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유엔군으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유엔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으로 파병을 요청함과 동시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자원 입대하여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준 너무나도 고마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한국 역시 이러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올해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확산으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을 때 네덜란드를 포함한 전 세계 참전 용사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담아 K방역 마스크를 전달했고, 최근 들어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받는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해하며 협력을 강화했죠. 네덜란드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로 네덜란드의 친환경 전기차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테슬라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덜란드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아닌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지난달 17일 글로벌 전기차 전문 리서치 EV 세일즈에 의하면 기아차 니로 EV의 경우 지난 7월에만 네덜란드에서 644대가 팔렸고, 올해 7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2,942대로 테슬라의 모델 3 2,721대를 넘어서면서 당당하게 전기차 판매 1위에 등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 모델이 1721대로 4위에 오르는 등 한국 기업의 전기차 모델이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있죠.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공세에 영화 특수부대 전랑처럼 어느 때보다 거침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실제로 4월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자 루샤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프랑스 양로원 직원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 노인들을 죽게 했다고 반격하는 글을 올렸고요. 7월 영국 정부가 5G 구축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류 샤오밍 주 영국 중국 대사도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또 5월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하고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홍콩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경제 군사 대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을 부분적으로 추월하고 있고, 중국 국방 예산은 세계 2위로 항공모함과 전략 핵폭격기, 잠수함, 최신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며 미국에 도전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화민족주의에 따른 중국몽 실현이라는 야심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웨이월, 남중국해 등을 핵심 일부로 교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돼 티베트에 대한 강압적인 자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단호, 주도적 고자세의 전랑 외교 전술을 펼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단절했죠.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은 마오쩌둥의 담담타타 전술로 바꿔 구사하고 있습니다. 담담타타 전술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칠 때는 친다는 말이지만, 불리할 때는 대화 카드로 위기를 넘기고 무리하면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한편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남중국해에 위치한 주변국들과는 영해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등 영토 전쟁까지 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모두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버리고 한국 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중국 공관 폐쇄를 명령하고 홍콩에 대한 제재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영토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신들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나라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중국에서는
이대로 가면 미중전쟁이라는 섬뜩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홍콩 다음으로 대만까지 노리고 있죠. 이렇게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진핑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중국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며 더욱 완벽한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전 세계를 탐하는 중국몽을 실현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시진핑이 중국을 죽이고 있다며 양심 발언을 하지만 오히려 추출당하고 있죠. 이렇게 시진핑이 중국몽에 집착하고 있지만 중국몽의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중국몽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떻기에 중국의 야욕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하며 G2 국가인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예측하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침체를 맞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경제 재가동을 밀고 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은 방역에 성공했다며 4월부터 중국 내 공장들을 재가동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브루스킹스 연구소 등 여러 외신과 경제 연구단체로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라고 밝혔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직은 안전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조지 실추 전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은 국가적으로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중국 지도부는 홍콩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신뢰를 잃어 각국과 협상을 진전시키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중국의 마오쩌둥이 활용했던 분할 정복식 외교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미숙한 전략인데 시진핑은 중국몽을 실현한답시고 따라한 것이죠. 게다가 시진핑의 국가주의 경제 전략 역시 마오쩌둥 모델로 회귀하면서 민간 기업을 공산당 아래 두고 기업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노동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중국 인구의 노령화는 더욱 심화되는데 중국 예산 체제에선 사회 안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들은 방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자 시 주석은 중국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을 밀렸는데 오히려 이것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우발적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철도인데요. 국유인 중국철도는 거대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거의 1조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몇몇 주요 노선은 수익이 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있죠.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일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중국은 그 이상으로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 초창기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245%로 급상승했는데 지금은 총 부채 규모가 국내 총 생산의 300%가 넘는 상황인 거죠. 내년까지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 등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만도 최소한 10조 위안, 한화로 1,700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부채를 현실적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과 지방정부들이 파산에 내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친중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줄도산할 수 있고 정부의 말만 믿고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 쓴 부동산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도산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지방정부도 빚이 상당한 데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부도와 파산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년부터 중국 기업들의 연쇄 빚보증과 만기 채무 등 중국이 휘청거릴 단초들이 보였지만 그 채권을 관리하는 위탁운용 증권사들마저도 지뢰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채권 디폴트 증가세와 심각한 업무 태만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해외 여유입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도 재유행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의